오늘은 두 번째 강의에요,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요. 어 저번에는 이제 우리가 수익 창출 및 관리하고 수익 목표를 얘기를 했었었고요. 오늘은 매수 매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고 파는 것보다 사고 파는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까? 그리고서 제가 인제 제 뭐 옛날부터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4대 관점, 마켓 트렌드, 그리고서 펀더멘탈, 세 번째가 차트, 테크니컬 이제 기술적 분석, 네 번째가 차트 분석.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게 한 30장 정도가 돼요. 그래 가지고 인제 뭐 시간이 1 시간 안에 끝날지 좀 넘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 시간 반 안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수익 관리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금 관리해야 되고 계좌 관리해야 된다. 저번 시간에 이제 케인 님께서 해 주신 좋은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로서 스탑 로스를 언제 걸어야 되냐. 자, 가장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질문 중에서는 분할 매수와 이 물타기의 다른 점은 뭐냐? 고거는 이 시간이 가면서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커버를 다 할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인제 스탑 로스를 져야 되냐.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가장 결론적인 얘기거든요, 우리한테는. 언제 사서 언제 팔 거냐. 근데 우리가 시장이 갑자기 오늘 스냅 같은 게 25%확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장 끝나기 전에 판 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런 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냅이 무너지니까 페이스북도 무너지죠. 구글도 무너져, 트위터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페이스북이 저번에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럼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게 인제 앞으로가 여러분들께서 가시면서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에 던지는 질문이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하는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고거를 가지고, 자, 이번에 하는 거 목표 수익률하고 투자별 최대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을 할 겁니다. 자, 매수 매도의 기본은 나는 논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적 근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뭐 논리적 근거를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사실 우리 사실 대부분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 근거 없잖아요. 누가 옆에서 사라고 그러면 이렇게 사고, 샀는데 떨어져 가지고 뭐라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 주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제 후배였어요. 그 친구가 타켓 해준 거예요. 신나죠. 고맙죠. 그렇게 해 가지고 샀더니, 사자마자 한 달 만에 자그마치 25% 수익이 난 거예요. 어우 막, 야 얘하고만 친하면은 뭐 이 주식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타임이었었거든요. 그만큼 주식으로 해 가지고 번 돈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랬는데 불행히도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다음번에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첫 번째에서 얘가 10 개를 가르쳐 줬다 그러면은 5 개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쪼금씩 베팅을 해, 쪼금씩. 요렇게. 어 얘를 믿는 순간 언제서 커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팅 금액이, 잘 안 써지네, 높아진 거예요. 우와. 그랬더니 이 나머지 6 번에서 10 번까지가 시장이 안 좋아서 로스가 이만큼 난 거예요. 이거 수익 다 날리고 하늘로 쭉 날아가고.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보면은 아무 근거가 없던 거예요. 저는 그냥 남의 얘기를 듣고 산 거지 어떤 근거가 없었던 거죠, 이게. 자, 매수 매도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은. 자, 기술적 매수 매도. 이거는 정말 시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께서 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얘기냐면요, 이게 어 경험이 많은 분들은 개인의 지식과 경험의 기술에 의지한 매수 매도를 해요. 이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요거는 기술적 매수 매도라고 그래요. 본인만의.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책을 배우셔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 논리적 매수 매도는 저번에 말씀드린 리스크 리워드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애플을 들어가는데 지금 145불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뭐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니까 180불이 된다고 한다. 그럼 나는 여기까지 몇 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단 여기서 했으면 35불이라는 주당, 우리가 이제 그 리워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리스크는 얼마를 갈까? 그럼 나는 여기서 5대 1로 하겠다. 그럼 이게 5고 나는 1이다 그러면은 이 7불이 되잖아요. 그 7불이니까 138불에서 나는 스탑을 걸겠다. 라는 식으로 첫 번째는 리스크 리워드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가요. 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뭐 5대 1, 리스크 1, 리워드 5, 뭐 2대 8, 뭐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이거를 잡아서 갑니다. 여기는 정답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비교 우위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가지고 이 주식은 제일 좋은 주식은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는 주식이 4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 하나를 선택을 할 때는요. 이 A라는 친구가 B, C, D보다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비교적 좋은 주식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는 비교 우위를 한 거예요. 자, 우리 경제학 시간이라든지 우리 사회 시간에, 그리고서 이제 뭐 외국에서는 우리 소셜 클래스 시간에 보면 오퍼튜니티 코스트 얘기 많이 나오죠.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미들 클래스 뭐 미들 스쿨에서 다 나와요. 경제적 기회 비용이라고 그래서. 기회 비용이라는 건 뻔한 거예요. 내가 A라는 거를 살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 A와 B가 있는데 어, 얘를 선택을 할 때 얘를 선택하지 않은 것보다 더 좋은 거, 요거를 하는 것을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를 100불을 가지고 내가 샀는데 이게 나중에 150이 됐어요. 그런데 얘는 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은 내 기회비용 100이라는 거는 얘를 선택하지 않아도 더 높아야 돼요. 즉 얘가 120이나 130이 되면은 내 기회비용은 나는 투자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기간 동안에서 200이 됐다. 내 기회 비용은 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비교 우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러잖아요. 뭐 대부분 보면 내가 저때 이걸 하지 않고 저걸 했었을 걸. 그 후회가 남잖아요. 후회가. 그게 이제 비용의 경제학적으로는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걸 들어갈 때는 가능하면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펀더멘탈로도 보는 거고 기술적 지표로도 보는, 차트 패턴으로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어 가지고 비교 우위인 애를 우리가 고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러닝 커브가 있으세요. 오늘도 이제 단톡방에서 급하신 분들이 계세요. 나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아직 이럴까? 그분들 공부한 시간을 보면은 1년이 안 돼요. 자, 주식 시장에서 고수가 되려면 몇 년을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건 절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때 최소한 3사이클은 돌아야 된다고 결정을 말씀을 드려요. 3사이클은 3년이에요. 길죠. 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균 나이가 40이라고 쳐 가지고 내가 40년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서 그때 은퇴를 나는 90될 때까지, 그래서 50년을 10년을 더해서 총
50년을 나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하며 살겠다. 그러시면은 이 40년, 50년의 기간을 위해서 3년 투자한 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 보세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나가서 내가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주식이라는 거를 평생 직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6년, 6년, 4년에서 16년이 아닌 단 3년 동안 해가지고 이때 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가 직업을 가지겠다. 그럼 3년이란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너무 급하세요. 뭘 하나 알면 나는 내일부터 돈을 벌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돈도 좀 벌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착각을 하세요. 그 착각이 여러분한테 있어가지고 이 안 좋은, 그리고서 여러분을 맹신하게 되고, 그리고서 논리적인 투자가 아니라 비논리적인 비이성적인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뭐 최소한은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어떤 분은 1년 만에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은 제 경험에 의하면 한 3번 정도의 사이클이 돌면은 시장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러닝 커브를 통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요. 그리고서 트레이딩 저널이 있습니다. 제가 배포드린 거. 요거 이 제가 그 유튜브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유튜브 주소하고 그 사용하는 법 있잖아요. 그거 다 이 스태프분들 통해 가지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트레이딩 저널이 있어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못했나, 내 투자 방법에 있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더 좋게 만들고요. 단점은 없애는 거거든요. 이거를 도와주는 게 트레이딩 저널입니다. 자, 트레이딩 저널을 하나 쓰려고 그러면 초보는 요거 하나만 쓰는데 2시간 정도 걸려요. 이만큼 그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 정도 되시면 30분 정도 되시고요. 제 경우면은 진짜 1분 만에 딱 보고서 그냥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트레이딩 저널이 엑셀로 한 페이지가 되지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트레이딩 저널 설명해 드리고 또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하는 훈련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논리적인 투자, 이성적 투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책을 하나 그 예전에 많이 번 얘기를 했는데요. 어, 다니엘 칸네만의 이게 그 경제학으로는 처음으로 그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게 Thinking Fast and Slow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마존에 나오는 이분이 프린스턴 교수세요. 그리고서 뭐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데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이제 그 드렸는데 아마존에서 보시면은 책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 책이에요. Thinking Fast and Slow.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 책은 정말 가능한 한 한번 꼭 보세요. 이 책은 저는 가능하시면 영어로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한국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일본말로 돼 있는 것도 있을 거다. 워낙에 유명한 책이에요. 워낙에 심리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 이게 이제 행동 경제학 책이에요. Behavioral Economics라고 그래가지고 음,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 이 책을 읽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왜 주식 시장에 왜 심리학 책을 읽었나요? 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 그 객체는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이 어떻다, 머신러닝이 뭘 한다, 이걸 디자인한 사람들은 결국에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은 뭘 기준으로 이 기계한테 사고 팔라고 할까요? 뭔가 여기 있는 스탠다드가 있죠. 그게 펀더멘탈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주식을 우리가 고르는 거고요. 기술적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시장 상황까지 봐서.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심리를 한번 알아가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예전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논리적 투자에 대해서 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저는 차이는 논리적 투자라고 판단을 해요. 비논리적 매수는요, 감에 의해서 매수 매도를 해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요. 남들이 다 올라갈 때 막 우리 옛날에 그랬죠. 막 야 이거 안 사면 큰일 나. 야 이거 사면 돈 번대. 그래 가지고 운 좋게 테슬라를 사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올해 초에 900까지 갔을 때 800 부근에 거셨던 분들들 1월 달에 드디어 오늘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10월 21일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월 8일인가 했었어요. 자, 장장 9개월을 기다리셨습니다. 이것도 럭키에서 올라갔던 만약에 장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던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욕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욕을 얻어 먹을 될까요? 그렇게 좋은 차를 만들어 주는데. 자, 우리가 감에 의한 매수를 한 경우에 남을 탓하면 안 되세요. 내 탓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하시면은요, 대부분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로 전화하셔서 주가 관리 안 한다고 화를 내세요. 그거 굉장히 무식한 일이에요. 경영진은요, 주가를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자기네 외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기는 일정 부분의 주식을 상장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영진의 역할은 뭐냐? 회사를 좀 더 성장을 시키고 수익을 만들고 캐시를 더 많이 만들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경영진의 의무예요. 경영진이 주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사주 매입.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가에 직접 관련된 거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막 따지세요. 니들 주가 관련하고 뭐해? 내 재산이 어떻게 됐는데. 이 이야기는 나는 감으로 샀는데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니들 어떻게 해줄 거야? 이런 식인데요. 한국은 약간 기업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거짓 공시를 하고 미국에선 그러면은 다 깜빵 갑니다. 그리고서 변호사들이 그냥 안 둬요. 그런 것만 노리는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비교적 정직한 시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감에 의한 거. 두 번째는 군중 심리. 이 군중 심리가 무서워요. 우리 스펙 이번에 올 초에 무지하게 터졌죠. 스펙이 군중 심리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세요. 야, 이게 좋다. 어제 20%가 올랐대. 그래, 싸요. 뭐 10불, 20불.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또 뭐 몇십 프로 올라요. 샀어요. 그럼 여기서 대충 먹고 나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갈 때는 수직 낙하를 해요. 이렇게 밑으로. 지금도 요 부근에 있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식들을 잡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잡주냐 아니냐 몰라요. 처음에 나오면 항상 이런 텀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비논리적인 매수. 그랬기 때문에 요렇게 하신 분들은 나는 스스로 나는 비전문가다라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에 의한 매수 매도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버핏 옹이 코카콜라 괜찮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P&G 괜찮어 어 아마존 괜찮어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분석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 방송을 들으시고 저랑 하시는 분 저는 항상 하는 얘기 제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고서 하셔야 된다. 남의 이익에는 매수 매도 결정은요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요 인간관계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지인한테 듣는 경우 지인은 나를 생각해 줘 가지고 해 줬는데 모르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샀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요. 그럼 막 전화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이도 멀어져요. 자, 그러면 돈은 문 거죠. 자, 이런 경우를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로 뭘 들으시면은 꼭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은 어떻게 하냐? 이제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자, 논리적 매수 매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 스스로 리스크 리워드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스탑 로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는 거는 내가 가진 자금에 대해서 자금 관리 차원입니다. 왜 제가 책하고 다르게 첫 번째 강의 시간을 자금 관리를 했겠어요. 대부분의 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벌고 싶어서 주식을 했는데 거기 있어서 더 리턴을 하려고 이 리스크를 너무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아니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리워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중역이세요. 그런 프로젝트가 CEO세요. 한 진짜 몇십 조를 거스려야 되는 그래서 몇백 조를 거슬려야 되는 이제 CEO세요. 근데 회사가 정말 이 캐시카우로서 이렇게 있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더 점프업을 할 거냐 왜 아까 말씀드렸죠 경영진의 의무는 캐시카우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가더라도 새로운 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로스 엔진 신규 사업을 발전을 해야 계속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신규 사업이 하나겠어요? 여기서 수십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5개 중에 2개를 해보자. 여기 리스크는 뭐예요? 여기에 투자한 돈이 1조라고 그러면은 이 돈 만약 사업이면 이 돈에다가 플러스 사람들 하는 이 인건비 플러스 이 회사의 명성 플러스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이게 다 리스크라 이겁니다. 이 5개 프로젝트마다 다 이런 리스크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리턴은 1조를 투자했는데 나중에 5년 뒤에 100조를 번다. 이런 식으로 리워드를 해가지고 가는 거거든. 주식도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할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게 들어갈 때마다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리스크를 참을 수 있냐. 그러니까 리스크 톨러런스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느냐. 거기를 먼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탑 로스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어떤 그거를 가지고서 내가 또 스탑 로스를 할 거냐를 보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비교 우위, 기회비용, 러닝 커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식하고 경험을 습득을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매도를 하시고. 이 논리적인 매수 매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남을 설득할 필요 없어요. 왜? 내 돈 갖고 내가 투자하는데 내가 왜 남한테 대해서 인정을 받고 설득을 받아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득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잘했어. 너 훌륭해. 그러면은 논리적 매수 매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 물어봤는데 야 그냥 넘어가자. 에휴
내가 뭘 하니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인제 중고등학교 때라든지 대학교 때 시험 보면 딱 알잖아. '어 나 시험 잘 봤어. 나 이번에 제대로 공부한 것 같아.' 그럼 스스로 얼마나 뿌듯해요. 근데 찍고 나왔는데 잘 찍혔다. 그러면은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런 거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인 매수 매도가 중요하다는 거. 자, 아 요거 그 어 네. 그냥 여기 다른 데서 나온 건데 요거 좀 없애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투자자의 종류에는요. 우리가 음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자의 종류에는요. 말씀대로 투자자가 있고 트레이더가 있고 도박꾼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 투자자는 1년 이상, 트레이더는 1년 미만, 도박꾼은 도박사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여기서 리스크 리워드를 보시면은요.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1 년의 투자는 30% 정도를 봐요. 리스크는 마이너스 5에서 10%를 봅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는 내가 은퇴를 언제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져요. 근데 도박 사는 분들은요. 100% 이상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깡통 계좌가 될 때까지 못 파세요. 왜? 어, 나는 내가 누구인데 나는 마이너스로 나올 수가 없어. 정말 이상한 생각들이 많으세요. 내가 이걸 하면 실패. 나올 때는 나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나 손해보고 팔 수가 없어라는 이상한 그 비논리적으로 옵세션이 된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마이너스 10, 70%가 돼도 우리나라에서 얘기 잘하시는 거 존버 전략이 갑니다. 존버는 이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존버가 못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 장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장기 투자와 트레이딩의 차이를 말씀해. 장기 투자자는요. 고통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이렇게 존버 전략을 간다 하더라도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올해 2월 1월하고 2월에 떨어져 3월에 떨어져 가지고 연락이 많이 오세요. 막 못 치겠다고. 아니 뭐 2 달, 3달 가지고서 뭘 그러세요. 존버는요 2-3 달이 아니에요. 3 년, 4 년도 기다릴 줄 아는 게 존버예요. 그래서 이 고통과 인내 시험이 리스크거든요. 스스로의 리스크예요. 이거를 못 견디고 팔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못 태어나오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 투자도 필요하면 엑싯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트레이딩이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비즈니스나 장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와 달라요. 투자가 아니라 내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다시 고점에서 팔아 가지고 저점에서 사고 요런 걸 하는 거예요. 무역상사 있죠, 우리 옛날에. 옛날에 보면은 주대우. 엄청 유명했었죠, 주대우. 현대상사, 삼성물산.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회사입니다. 뭐를 했냐? 돈만 되면은 다 갖다 팔았어요. 1점만 남기고 10원만 남겨도 못 파는 게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북극 가서 냉장고를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북극에다 에어컨 팔고 막 이러라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게 일본에서도 이제 처음 시작했던 미쯔비시 상사. 그렇게 어머먼트 일본의 거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주식이 좋은 주식을 골라가지고 내가 찬스 때마다 사서 나오고 좀 다시 또 기다렸다가 요쯤에서 사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좀 달라요. 그럼 뭐가 좋냐?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장기 투자는요.
국채보다 높은 수익이에요. 시중금리가 이거 쓸 때는 5%였었어요. 지금은 인제 시중금리가 지금 옛날에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그래 가지고 5%가 됐었는데 지금은 연준 시장 금리가 1.7% 정도가 되거든요. 국채보다 높은 수익인데 지금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는 7% 정도가 돼요. 그럼 1년에 7% 이상만 나오면 장기 투자로서는 오케이입니다. 즉, 내가 국채보다 높은 수익을 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지수 상승과 비슷한 수익하시면 돼요. 지수 ETF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장기는. 가능하면은 잘 모르는 주식보다는 지수 ETF가 좀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트레이딩은 장기 투자다. 트레이더는 대부분 여기를 생각을 안 해요. 시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주 사고 팔아서 지수 상승 대비 20에서 25% 플러스 알파를 놓겠다예요. 즉 예를 들어서 S&P 500, SPY가 작년에서 30%가 됐다. 그 얘보다 더 25%를 하는 거죠. 그럼 30에 25 정도 하면은 한 0.7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37.5%를 내가 가지고 가는 게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굉장한 분들은 연 50% 이상 돼. 그러면은 이 30%가 아니라 45% 정도로 목표를 하는 거예요. S&P 500에다가 10% 했다. 그러면은 15%를 먹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트레이딩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스타일이 맞다 틀리다 이거는 오늘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정을 한다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야 4번 지수 상승 대비 50% 하겠어.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게 될까요? 능력이 안 돼서 이거를 뽑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하이 리스크 주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지져보니까 야 어제 이 주식 20% 올랐다. 내가 들어갔던 15%가 빠져요.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15% 빠지면 얼마 올라가야 된다? 한 20% 올라가야 돼요. 그럼 20% 올라갈까요? 아니요. 대부분 보면은 이분들 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10% 올라가는데 20% 거기도 옵세션 해가지고 또 떨어지면 그것도 해결 못 해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보다도 내가 뭘 할 수가 있나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그 장기 투자로 보시면은요. 전통적으로는 아주 오랜 올드 스쿨이라고 그래요. 올드 스쿨 스트라로지 그러니까 인베스팅 스트라로지는요. 주식하고 우리 채권, 본드라고 그러죠. 아니면 골드. 우리가 해서 안전 자산이라고 세이프 헤븐. 요거 두 개를 했었어요. 상승장에서는 주식 80%, 채권 20%나 금 20%. 하락장에서는 주식 20%, 채권이나 금 죄송해요. 80%. 못하네요. 80%. 이런 식으로 늘려갔었어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잠시만요. 미안해.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됐네요. 오케이. 자, 80%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손절 구간을 선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손절 구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스탑로스는 리스크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교과서적으로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401k라고 있어요. 그리고 은퇴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은퇴 5년 미만, 은퇴 5년에서 15년 미만, 은퇴 15년 이상. 그 은퇴를 만약에 60살이 한다면 이거는 55세 이상. 60에 하신다고 그러면은 55세
54세에서 15년이니까 한 30, 아니죠. 45세. 45세에서 55세. 이거는 45세 미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별 민가도가 높고 중간이고 낮다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는요. 이건 진짜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게 왜 근거는 왠지 몰라요. 그냥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배웠어요. 그리고 외운 거예요. 다시 찾아서 한 건데 5년 미만은 가장 민감하면 5%, 12%, 20%를 그래요. 왜냐하면은 5년 안에 다시 리커버할 수 있는 최저점이 뭐 이렇게 본 거거든요. 미국의 역사상으로 봤을 때 5년에서 15년 미만은요 10%, 20%, 30% 그래요. 그리고서 15년 남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20%, 35%, 5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저번에 말씀드렸죠. 10%라 10% 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구간은 풀백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더 딥. 마이더 딥하면 이 구간이 맞거든요. 자, 20% 전까지는 10에서 20% 전까지는 코렉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 미만은 베어 마켓이라고 그랬어요. 자, 20% 이만큼 뚫은 베어 마켓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매수의 기회도 되는 건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시장도 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거는 지수지만은 개별 주식 잘못 사면은 이렇게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생각하고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왜 6% 룰을 했냐면요. 은퇴가 5년 미만이라기보다는 어,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6%, 5%까지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정말 미국 주식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요. 이 5%가 굉장히 많이 올 수가 있어요. 5에서 10% 정도는 정말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서는 정말 많이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주식을 했냐에 따라서. 근데 마이너스 6%가 되는 시점을 보니까요. 이때가 early warning sign이에요. 내 포트폴리오에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시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고로 너 한번 다시 생각해서 네 포트폴리오를 보든지 시장을 분석해봐라.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이제 별 5개를 쓴 거는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별 5개 이제 기억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써가지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시면은 별 3개는 5개 3개는 이 3스타 정도 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따르지 말고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리스크 리워드를 가지세요. 요거 그 전 페이지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전에.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 리워드에 대한 결정을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돼요. 난 얼마만큼 견딜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왜 우리가 둔감해졌냐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 미국 주식은 우상향이야. 네, 우상향 맞아요. 우상향 맞는데 솔직히 작년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 그렇지만은 2018년에서 19년, 15년, 뭐 14년 이렇게 보시잖아요. 고통의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한 번 시장 내려가면은요. 보통이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을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어야 돼요. 재수가 좋으면 안 올라오는 주식도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자, 비교 우위. 기회비용하고 비교 우위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비교 우위가 제일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비교적, relative. 이 비교적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기회비용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것 A를 선택하는 대신 B를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A 주식하고 B 주식이 있었는데 A를 선택했는데 B를 포기해야 되는 수익이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몇십 개를 사시는 거죠. 이건 관리를 못 하세요. 이건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해도 관리가 잘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어, 몇 천억, 몇 조짜리 이 펀드가 하는 겁니다. 기계로 관리하는 거. 알고리즘으로. 자, 주식 시장에서 두 번째로 보는 이 비교 기회 비용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는 하실 수 있는 분하고 안 하실 분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해서 저점에서 기회를 다시 잡아서 더 큰 수익을 내는 경우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왜? 저는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거든요. 자, 처음 매수 가격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수익과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못 하시겠다. 그럼 이거 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자, 사시면은 주식시장 오셔가지고 얼마 잃었나, 얼마 땄나 보지 마세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장기 투자자야. 나는 저축하고 말겠어. 나는 매년,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하겠어. 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는 20년 동안 저축을 하겠어.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신다 그러시면은 절대로 수익 계좌, 증권 계좌 보지 마세요. 그때 시점 가서 보세요. 그때 가가지고 내가 샀던 것보다 손해다. 그러시면은 다시 또 닫고서 계속 저축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시면은 웃는 날이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게 있죠. 나는 평생 직업을 할 거야. 여기서 해가지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자유, 정말 돈이 많은 게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주식시장 가서 돈을 낼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은퇴도 뭐, 연금으로 나오는 이런 돈이 아니라 나는 연금뿐만 아니라 또 받는 돈이 많아. 그래서 나는 정말 해피하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평생 직업으로 주식을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께서는요.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저점에서 기회를 다시 잡아서 더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죠. 1년에 많게는 5번, 적게는 한 번에서 두 번 동안 10% 정도 떨어지는 기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에 수익을 실현하고 내려가면은 저점에서 잡고 그럼 어느 주식을 선택을 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펀더멘탈에서 하면서 공부를 하셔가는 겁니다. 자, 비교 우위는요.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제일 중요한 투자 철학입니다. 내가 선택한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은 없어요, 세상에. 비교적 내가 선택을 하려고 생각해 놨던 캔디데이트, 숏리스트보다 더 좋아야 돼요. 자, 비교적 좋은 주식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이 투자 성공의 80%를 좌우해요. 좋은 주식이에요. 모멘텀 주식이나 스펙주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 펀더멘털. 그래서 펀더멘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분들 중 이거 보셔야 돼요. 펀더멘털 좋은 주식 얘기하면서 좋은 주식 얘기하고 장기 주식 얘기하시면서 보면은 펀더멘털 엄청 안 좋고 돈도 못 버는데 투기 주식만 고르고서 다른 데 가서는 나 장기 투자해 라고 말씀하세요. 앞하고 뒤가 다르시면 이 정말 좋은 주식을 고르시란 펀더멘털 좋은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비교적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시장 지수도 비교적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수자가 가장 좋은 투자예요. 아셨죠? 만약에 왜 펀더멘털 좋은 주식을 하냐? 그런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교적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어요.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매도를 안 하고 있었대. 왜? 얘는 정말 펀더멘털이 좋고 시장에서 좋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가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 케이스 보세요. 저번에 900불이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500불에 내려왔다가 쭉 올라와서 다시 지금 900불이 됐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바잉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2위로 얼마가 더 올라갈지 아니 여기서 내려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시장이 돼 있어요.
펀더멘탈이 테슬라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펀더멘탈 좋아요. 괜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제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작년까지는 애플이 그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추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굉장히 무겁고 생각보다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애플이 이게 400불에서 액면 분할을 하면서 거래량이 너무 많아졌어. 하루에 1억 주에 1억 주. 1억 주. 1억 주가 거래가 되면요.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올 때도 딱 해서 요게 굉장히 요 가격 안에서 움직여요, 그냥.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도 없어. 자,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100만 원대에서 액면 분할해 가지고 뭐 그때 4만 원으로 해 버리니까 거래량이 많으니까요. 그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그 트레이딩 하는 거 보세요. 뭐 기계가 있어서 그렇게 트레이딩 하는 숫자로 나오는 거 미국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 주식이 오르기가 쉬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기관들은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100원, 200원 갖고서 엄청난 숫자로 해가지고 거기서 차익을 남기거든. 개인하고 달라요. 근데 애플이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루에 200만 주 정도, 300만 주 정도 그렇게 거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200불일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래돼서 250불에서 275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310불까지 가고 있어요.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은 흔들려도 쭉 가고, 이 경우로 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의 매수가 여기도 비교적 낮은 가격이 여기도 낮은 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펀더멘탈 좋은 주식은 저번에도 300불 했다 275불 했다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사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단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을 고르는 거는 머스트예요. 머스트. 펀더멘탈 없고 언젠가 이게 되겠지 하는 거는요.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포트에서 망할 수도 있다 해서 5% 정도 미만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5% 정도 미만으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러닝 커브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러닝 커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요. 시간이 이거는 그냥 이 주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HR, Human Resource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러닝 커브라고 그러거든요. 즉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급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배우는 거에 대해서 performance measurement, 성과 측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number of trial, attempt as running, 학습 과정에서 노력이거든요. 자, 처음은 항상 슬로우 비기닝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래서 플라드가 와가지고 이렇게 최고점이 되는데 여기가 좀 또 사람이 이렇게 내려갔다가요. 또 여기서 노력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이 러닝 커브는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지금 포즈는 여기거든요. 여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게. 그럼 이만큼 가야 돼요. 내가 공부한 양은 이만큼 돼 있지만은 이 퍼포먼스는 여기까지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대부분의 연구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고 남한테 너무나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이 퍼포먼스가 쭉쭉 올라가요. 그리고서 어느 한순간에 최고점이 달아가지고요. 이때부터는 시장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엄청 크게. 그리고서 여유롭게 보시는 거고. 이 순간이 오시면 나는 주식을 내 잡으로 해도 되겠구나 라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여기서 여기는 최소 3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들었다. 난 레이저의 기초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이랬다. 그 다음날 돈을 떼돈으로 벌 거냐? 아닙니다. 저는 그거 거짓말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100%. 세상에서 저는 주식시장이라든지 돈 버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기나 이런 거 외에는 항상 이 스탠다드 패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표준화된 패스. 우리가 이거를 못 지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기를 치고 일상생활에서 남들을 속이고 일상생활에서 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투기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선 그러시면은 돈을 다 날리십니다. 그러지 절대 마세요. 자,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경영학, 조직행동론에 있어 러닝 커브예요. 자, 그럼 얘는 뭐냐? 기업도요, 이게 러닝 커브가 있어요. 기업도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비즈니스 사이클 성장 커브라고 그래요. 이 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은요, 라이프 사이클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어떤 창업을 해요. 성장기가 있어요. 흔들리는 기가 있어요. 매튜리티라도 거의 캐시플로우, 뭐 캐시플로우, 캐시카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아, 올라갈 틈이 없는 곳에서 디클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출이요 처음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성장 때는 확 올라요. 그래서 이 쉐이크아웃이라는 거, 요 올라갔던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매튜리티가 되면 이 성장은 낮아져요. 그리고서 점진율 낮아져요. 그 라이프 사이클 익스텐션 이건 뭐냐? M&A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애플은 자기네가 M&A를 안 하고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해요. 우리가 아이패드 해가지고 아이팟이죠. 이 조그마한 그 뮤직 그거 아이팟 탔다가 애플 아이폰 넣고 그 다음에는 맥북 계속해서 좋은 거 넣고 갔어요. 2018년에는 더 이상 나는 아이폰 대수를 발표를 안 하겠어. 팀 쿡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240불 했던 게 140불까지 주식이 35%인가 쭉 떨어져요. 160불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을 때 여기서는 우리는 컨텐츠를 팔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모델을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서 웨어러블, 애플 워치 넣고 그리고서 폰도 다시 더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애플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윈도우는 더 이상 돈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거기에서 서브스크립션 피 받고 엑스박스 자기네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플레이스테이션 카피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는 다 카피입니다. 여기 지점에 왔으니까 몰라요. 자, 엑스박스 카피죠. 플레이스테이션.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르라는 게 있어요. 아마존의 AWS 클라우딩 100% 카피했어요. 여기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카피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6개월 동안 돈 안 받겠다. 그냥 써주세요. 이메일이 무지하게 와요. 그리고서 저번에 무슨 마인크래프트 이런 게임 요거 M&A하고 이거 근데 비난받아도 아니요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알고도 신규 사업 왜 해? M&A가 있는데 이것도 현명한 거예요. 내가 직접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아마존도 M&A 엄청 해요. 다 M&A하고 애플도 M&A 하잖아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실 게 있어요. 자, 프라핏이 성장기가 되면서 프라핏이 돌아서요. 이게 프라핏이 나와가지고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 캐시플로우가 언제 플러스가 되냐? 이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게 나중에 나와요. 우리 펀더멘탈 재무제표 볼 때 이게 캐피털 익스펜디처 투자금이거든. 투자금. 예를 들어서 공장에 대한 투자, 기술에 대한 투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케이펙스라고 그래. 카펙스. 그래서 어디서 갑자기 유튜브에서 카펙스가 이 회사의 카펙스는 그러면은 이게 무슨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구나. 공장이 될 수가 있고 기계가 될 수가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다 카펙스예요. R&D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현금이 늘어서는 거예요. 이 현금이 늘어나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돼요. 여기 현금에서 이 오퍼레이팅을 통해서 이 프라핏을 통해서 나온 현금에다가 캐펙스를 빼면은요. 이건 나중에 중요한 건데 알아두세요. 오퍼레이팅에서 내가 이 캐펙스 부분이 있다. 이거를 빼가지고 남은 돈이 프리 캐시 플로우. 내 마음대로 해둔 돈. 회사 여러분들이 주부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가게에서 벌어온 돈이 있으면 이것저것 빼야 되는 돈 많잖아요. 그리고서 저축까지 미래를 위해서 케이펙스를 저축을 해놓는 거죠.
그 남은 돈은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게 진짜 열돈. 이게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도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주식값이 올라가요. 엄청나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펀더멘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볼 때 매출이 아니에요. 이 프리 캐시 플로우예요. 프리 캐시 플로우. 프리 캐시 플로우.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되는 FCF. 프리 캐시 플로우. 프리 캐시 플로우. 프리 캐시 플로우. 이거 외우셔야 돼요.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많은 회사일수록 이게 보고요. 이 테슬라가 왜 260불에서 저번에 1000슬라까지 가고 그래 뭐 그 한 몇천 불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얘가 두 번 정도의 이 프라핏이 났어요. 요 지점이 간 거예요. 그리고서 캐시가 플러스가 되면서부터 쭈쭈쭉 오른 거예요. 이 지점이 자동차를 몇 대를 팔았냐? 드디어 40만 대를 딜리버리가 가능해질 때부터 팔았던 거예요. 그 전에 주가는 요거였었습니다. 즉, 프라핏이 못 만들고 프리캐시플을 못 만들면은요, 주가가 이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쭉쭉 튀어 올라가요.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뭐 전기차의 선두주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냐 얘가. 너 캐시플로우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뭐 테슬라에 대한 말 루시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번의 얘기입니다. 자, 루시드를 얘기를 해요. 자동차 라인 하나를 깔면은요. 15만 대가 보통 생산이 돼야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생겨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는 거 뭐냐? 이 본전이에요. 본전. 브레이크 이븐. 이분이 똔똔이거든요. 거기를 브레이크 할 수 있는 포인트라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BP 또는 B 포인트.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15만 대예요. 그럼 이제 루시드는 지금 공장에 몇만 대 판다고 그랬죠? 40만 대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생산하는데 지금 리저브 된 숫자가 13,000대. 13,000대. 주식시장에서 13,000대에서 15만 대가 되고 40만 대가 되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 주식이 여러분들 생각 뭐 테슬라처럼 이렇게 갈까요? No, no, no. 자, 쇼미더 머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쇼미더 캐시예요. 쇼미더 프리 캐시 플로우. 프리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 될 때 이 주식도 몇백 불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요. 지금 20몇 불에서 계속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께서 스펙주를 사실 때 보셔야 되는 거는요. 언제 프라핏을 내서 언제 캐시를 낼 거야.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주식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왜? 얘를 내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사는 거지.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사잖아. 그럼 이 지점에 갈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냐가 물어보는 거야. 살아남을 수 있어? How to survive? 그게 퀘스천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루시드 보면은 13,000대 있는데, 자, 7만 불에서 여러분들 미국 차 보세요. 7만 불에서 16만 불까지 판다 이거예요. 자, BMW가 평균가가 7만 불 안 될 거예요. 한 5만 불에 6만 불 되는데 BMW가 미국에서 1년 동안 파는 차가 몇 대인지 아세요? 얼마 안 돼요? 제가 저번에 기억하기로 10만 대가 안 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미국 시장이 어려워요. 한국에서 유명한 그 뭐 제네시스 뭐 G90 옛날 에쿠스 그거 여기서 몇 천 대 안 팔려요 1년에 몇백 천 대인가 1,500대 수준밖에 안 팔려요. BMW 7 시리즈도 뭐 머세데스 S 클래스도요 여기서 뭐 얼마 안 팔려요 미국에서 이 큰 미국에서요. 근데 10만 불 넘어가는 차가 40만 대가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자, 테슬라 케이스를 잘 보셔야 돼요. 테슬라가 모델 S, 모델 X 팔 때는 여기 있었어요. 모델 3, 모델 Y가 팔리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실 줄 알아요. 그냥 테슬라다.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 제2의 테슬라가 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전기차 사실 때는 많이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 규모의 경제, 제조업은. 이거는 스케일 오브 이코노믹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규모가 돼야지 내가 사갖고 올 수 있는 이 원재료, 그리고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고정 비용 대비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캐시를 벌고 프로핏을 버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다 가르쳐도 요거 개념만 갈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도 이런 러닝 커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러닝 커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 실력은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고 싶은 거 이쯤에. 테슬라도 시간 꽤 걸렸어요. 아마존도 시간 꽤 걸렸어요. 애플도 시간 꽤 걸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꽤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기 있으면 여기 올라오고 점프업이 될 수 있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러닝 커브를 생각하시고 기초를 차근차근 하시면서 계속 가시면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좋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투자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하다 보면 투자 스타일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나는 장기 투자해. 나는 트레이더. 이렇게 정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우둔한 겁니다. 주식 투자는 정답이 없어요. 내 수익 목표하고 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오는 투자 방법이 내 스타일이에요. 이거 명심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서 나 이렇게 하겠다. 그럼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것도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년 정도 최소예요. 한 사이클. 꾸준하게 시장을 정말 꾸준하게 시장을 공부를 하는 것, 즉 마켓 언더스탠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익과 손실도 경험하시고요. 자, 목표 수익도 하고 손절도 해보고요. 손절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내일을 하기 위해서 원 스텝 백 하는 거야. 투 스텝 포워드가 10 스텝 포워드를 하기 위해서 원 스텝 백 한다고 보세요. 그거예요. 그 수익과 손실 경험하잖아요. 우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그 마지막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뭐라고 그랬어? 내일의 해는 또 뜬다. 내일이 있으니까요. 수익과 손실 오는 경험해도 돼요. 세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좋은 수시 선정하는 노하우도 생기는 거예요. 성공 요인은 80%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이 정해지는 것, 나만의 매매 기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시고 저한테도 얘기를 들어 다른 데서 얘기를 듣고 하시고 여러분만의 매매 기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근거가 돼서 논리적 근거는 이제부터 배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해요. 뭐 기술적 분석 차트 보고 이게 안 됐는데 차트 보셔서 뭐 하실래요? 이게 안 됐는데 펀더멘트 공부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내 마음까지. 자, 보통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투자 스타일을 보시면은요.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저널을 잡으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어, 잠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내가 장기 투자로 대형 우량주를 하고 성장주를 하고 가치주를 하고 모멘텀주를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가장 수익이 높고 나는 이 방법이 너무 좋았다. 편했다. 중기는 1년 미만, 단기는 뭐 3달 미만도 이렇게 하니까 나는 뭐가 제일 좋았다. 단기를 해보니까, 야, 그래도 가치주가 좋더라. 좀 짭짤하고. 내가 이거를 보니까, 지금 차트가 보니까 올라가는 시기였어. 이게 브레이크아웃 되는 타이밍에서 먹었더니, 야, 기가 막히게 요만큼 올라가게 요만큼 먹었네? 괜찮네. 하이브리드 투자는 요걸 합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요렇게 했다가 이게 단기 투자를 했다 좋아서 중기 가고 장기로 갔어. 나 돈 좀 벌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 기록이 여러분 파일링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5년 동안 모아보세요. 중간에 안 해요. 뻔히.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안 해. 그래도 생각나면은 이 시절에 가서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 시절에 가셔서. 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셨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그 중학교 때 일기를 보세요. 웃기지만은 그때 그 마음이 생각이 나. 아,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주식은 똑같아요. 주식에서 여러분들 평생 직업을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거 다르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 꼭 꼭 생각하셔야 돼.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어떤 길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나는 이걸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에요. 아셨죠?